전국 불완전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이번 코너 소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천 노동자들 파업이 마무리됐잖아요. 네네. 그래도 공권력 투입도 없었고 네네. 걱정했던 우려했던 사태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싶었는데 네. 이게 끝난 게 아니네요. 네, 끝난 게 아니죠. 네.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마무리했지만 남아 있는 숙제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워낙 대우조선이 임금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임금을 30% 삭감한 거를 회복해라라고 얘기를 하청 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네. 임금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4.5%밖에 이번에 인상이 안 됐어요. 나중에 또 인상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임금을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손해배상을 아직 제기한 것은 아니고 네. 보통 이제 파업을 마무리하면 민영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합니다. 서로. 그런데 그 합의를 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네네. 파업이라는 게 네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파업을 하면 경영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잖아요. 네네. 손해를 보라고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아할지 모르지만 헌법 원리인 거고 네네. 현대 국가들이 100년 넘는 역사를 거쳐오면서 만들어 온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업 끝날 때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네, 조금 이상하실 텐데요. 의아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조법 3조에는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원칙이죠. 이것을 면책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조항이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된 파업에는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쟁의 조정 절차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정 절차를 다 거친 파업입니다. 그런데 이 하청 노동자들이 일도크를 점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거 형태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그러면 노동자들이 네. 자기 공장이 아니면 네. 그 하청 노동자지만 사내 하청이니까 네네. 조선소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하는 네. 곳에서 파업 안 하면 어디 뭐 용산 대통령실 앞에 와서 그렇죠. 파업하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점거 형태로 파업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파업 효과를 갖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점거의 형태로 파업을 하는데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을 물어도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디 공장 앞에서 파업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노동자들이 알아서 해라. 하여튼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건 불법이다, 점거다 네네. 이런 논리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회사 쪽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들을 흘리고 있습니까?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파업한 게 네네.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어떤 계산법인가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수를 막았기 때문에 배가 이제 진수돼서 나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연 배상이라든가 일을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계산을 한 건데 상식적인 계산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20억씩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320억씩 계산을 하면 1년에 12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1년 매출이 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4.5조 원. 그렇죠. 네네. 4.5조 원 정도면 12조 원으로 비교해 볼 때 거의 두 배 1년 반.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금 피해액으로 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액수인 거죠. 과장돼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연 매출이 4조 5천억 원이라 하더라도 네. 그 매출을 다 못 일으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하청 노동자 몇 명 파업한 거 가지고 다 모든 손해가 다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현실적인 손해는 있었을 네.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과장됐네요.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손해를 약간 부풀려서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파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우조선해양 네. 사업장을 소위 점거했다는 네네. 노동자들이 7명이었죠. 네네. 7명에게 7천억 원을 손해를 물라고 하면 인당 1,000억 원이니까 뭐 인생은 쪽나네. 아, 죄송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닌데 인생은 끝나네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업장을 보면 이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월급도 가압류하고 부동산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한 뭐 네네. 권리보전의 방식으로 가압류를 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지만 뭐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못 갖고 가는 뭐 그거를 몇 년간 하면서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고, 노동자들도 쌍용자동차 있었습니다. 파업으로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 네, 그때는 얼마였죠? 쌍용자동차 파업이 47억이었습니다. 그럼 네. 쌍용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네. 공권력 투입도 되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했는데 네네. 그때 손해배상을 제기했던 금액이 47억 원인데 네네. 지금은 7천억으로 늘어났군요. 그렇죠. 그 뒤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했던 점거 파업에 대해서도 한 9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뭐 갚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후 삶을 완전히 파탄내는 그런 형태인 거죠. 2013년, 14년이었나요? 그 47억 원 이게 너무나 큰 돈이니까 네네.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가름해보자. 네네. 그래서 노란봉투 운동인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47억 원을 뭐 10만 명이 한번 나눠서 부담하면 4만 7천 원씩 네네. 아니냐. 그때 가수 이효리 씨도 참여했던 기억이 네. 있고. 근데 그렇게 푸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선택이고 좋은 참여지만 그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 손해배상을 함께 해결해 주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아예 제대로 개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배상을 개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되게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을 노란봉투법 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노조법 3조를 개정해서 손해배상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개인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여러 번 이제 국회에 올라갔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논의조차 안 되죠? 워낙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뭐 불법 파업을 용인하겠다는 거냐, 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한국에서는 그 법이 네.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 만약 불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적인 안전장치도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조의 파업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파업 전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작은 위법 행위조차도 그 파업 전체를 불법이라고 몰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그러면 이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거네요. 네, 현재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몫입니다. 네,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노란 봉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계속 반복할 건지도 정해줘야 될 텐데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을 보면서 이 손해배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인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요? 네네. 네, 그래서 모두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을지로위원회나 네. 또는 대우조선 해양 이제 TF가 만들어졌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토론회도 하고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고 또 시민들이 선의의 압력도 넣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파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네. 그래야 어떤 뭐 노동자 입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래야 교섭도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금 문제도 임금을 회복한다 또는 네. 정상화한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4.5% 임금 인상에 합의를 하긴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들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용접했던 기술자들도 한 20년씩 일을 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평균 시급이 지금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네.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남아있던 노동자들은 계속 임금이 삭감돼 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되게 중요하고 다행히도 이번 합의 결과로 이제 이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TF도 구성이 돼서 앞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하나는 그렇게 노동자들 특히 숙련 노동자들에게 푸대접을 하면 네.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하는 예. 이유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그 숙련 노동자들이 인력 유출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뭐 올해 말에 지금 수주된 물량을 다 제대로 이제 일을 하려면 한 8,0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인력보다 네네. 8,000명 정도 더 필요해요. 어디서 충당합니까? 노동자들이 안 가고 있죠.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하나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소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제를 풀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장시간 정책을 내놓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으로 해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 장시간 노동이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네. 답답하고요. 세계에서 조선 수주량으로 대한민국 1등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이면은 또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임금이라는 건 실제로는 원청에서 주는 거지만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하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보고 또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분들은 대우조선이 수주한 배를 만들고 네. 대우조선의 작업장에서 대우조선의 도구를 가지고 대우조선의 작업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사실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인력관리업체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청업체들하고는 교섭을 해도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이 나와서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우조선 해양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자 책임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버텼던 거고요. 그래서 파업이 길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꼭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당연히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교섭을 원청이 책임지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원청이 부당노동 행위의 주체라고 인정을 한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CJ 대한통운 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방은 CJ 대한통운 원청이다. 이렇게 판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네. 하여튼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인데 그에 맞게 노동 현장도 바뀌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오늘 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불완전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